안녕하세요. 리트렌드 리얼티의 중개인 이세윤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인데 원래 어제 제가 녹화를 하나 했었는데 파일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하게 됐습니다. 좀 어제나 오늘이나 좀 얘기를 많이 하느라고 손님들이랑 얘기하느라고 좀 목이 좀 쉬었는데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 2019년도 마켓 포캐스트에 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토론토 부동산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좀 영상을 좀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네 가지 목차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을 이제 투자하는 가이드의 골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골을 어떻게 이제 어치브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이제 매입 방법이 이제 분양과 그리고 리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을 사는 이제 리셀 두 가지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한번 컴페어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집을 매각하고 나신 이후에 정말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꼴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다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조금 더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리파인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Money you can make with least amount of effort in shortest period of time.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돈 버는 것, 그렇죠? Money you can make. 그 다음에 두 번째, least amount of effort. 이게 least amount of effort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을 이제 콘도가 두 가지 콘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 베이앤블로우에 있는 그 욕빌에 있는 어떤 굉장히 비싼 뭐 한 5천 한 달에 5천 불 나가는 굉장히 럭셔리한 콘도를 그런 손님들한테 렌트를 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콘도는 그 이제 뭐 미시사가 스퀘어원에 어떤 인도인 커플에게 렌트를 해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렌트를 줄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렌트를 했을 때 3년 동안 렌트를 했는데 여태까지 샀던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3년 동안 계속 살았고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고 굉장히 좋은 익스피리언스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렌트를 3년 넣었는데 3년 둘 때마다 계속 그 테넌트가 계속 나간다 그래가지고 새로 이제 테넌트를 찾아야 됐었고, 그리고 테넌트가 나갈 때마다 집안에 데미지가 너무 익스텐시브 해가지고 그 집을 막 공사를 해야 됐었고, 근데 그 사람이 데미지를 넣고 뭐 도망갔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헤데이크 있은 일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least amount of effort 혹은 그 스트레스라고 지금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하죠. shortest period of time. 그러니까 10만 불을 벌었는데 5년 동안 번 거예요. 그러면은 10만 불을 매년 2만 불 번 거죠. 물론 2만 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과연 얼마의 시간 동안에 그 돈을 이제 벌 수 있었냐. 이게 이제 꼴이겠죠. 꼴을 어치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cash flow. 그러니까 이제 현금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제 매달 이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뭐 콘도를 이제 사셨다라고 하면 콘도에 매달 들어가는 몰기지 비용이 있을 거고요. 몰기지가 있으셨을 경우에 당연히. 두 번째는 이제 관리비죠. 메인테넌스 피. 세 번째는 재산세. 요 세 가지가 들어가는 금액을 과연 내가 이 집을 렌트를 놨을 때 커버가 되느냐. 매달 들어간 돈이 1,500불인데 렌트비로 2,000불을 받았다라고 하면 한 달에 500불의 파지티브 캐시플로우가 있는 거고, 내가 한 달에 들어간 돈이 2,000불인데 이 집을 렌트를 놨을 때 1,500불의 렌트를 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네게티브 500 캐시플로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캐피털 게인, 그러니까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50만 불 주고 샀는데 60만 불 주고 팔았다. 그러면은 그 이제 캐시플로우죠. 많은 분들이 2016년도까지만 해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치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콘도를 사서 렌트를 놨을 때 렌트비도 뭐 한 달에 한 1,200불 벌고 매년 그 집값이 뭐 한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이제 벌었다라고 하지만 2017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콘도 값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분양은 거의 100%고요. 캐시플로우는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계속 이제 분양 혹은 이제 리세일 콘도를 사서 렌트 프로퍼티를 이제 인컴 프로퍼티를 사셨던 이유는 한 달에 뭐 한 200불 손해가 나서 1년에 2,400불 손해가 난다고 해도 1년에 뭐 3만 불 번다라고 하면 그 2,400불을 메꾸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금액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캐시플로우와 캐피털과 동시에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려고 하시는, 무엇을 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사시려고 하시는 투자 상품으로 인해서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골을 정하고 그 골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 골을 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다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콘도 하나씩 사갖고 렌트 주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샀다가 매달 뭐 마이너스가 100불씩 200불씩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다 지금 안 그래도 세이빙이 없는데 이렇게 너무 이게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 나가는데, 또 콘도를 팔려고 했는데 다행히 집값이 좀, 콘도 값이 올라갔고 좀 팔 수 있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콘도 값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콘도를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스떡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모든 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친구분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친구가 가서 분양 받는다니까 나도 그냥 받아봐야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캐시가 굉장히 많아요. 캐시가 뭐 한 50만 불 정도 있는데, 어딘가에 좀 오랫동안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 제가 오늘 세금에 대한 문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세금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50만 불 정도 캐시 정도가 있어가지고 요즘 뭐 새로 클로징 못하고 있는 그 콘도 전매들 사가지고, 마켓 전매의 경우 대부분 마켓 프라이스보다 좀 낮으니까 사서 클로징 파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마켓 프라이스 한 50만 불 되는 콘도인데 한 45만 불의 전매를 사가지고 클로징 하고 나서 뭐 한 53만 불에 팔았다. 그래서 이제 돈은 좀 있는데 빠른 턴어라운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어쩌면 어사이먼트가 좋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돈이 캐시가 많은 건 아닌데 좀 타이트한 캐시가 딱 있어요. 그런데 꽤 어느 정도의 꽤 금액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근데 이제 뭔가를 하나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세일 콘도를 사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콘도 그냥 사셔가지고 사시자마자 바로 렌트를 넣으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돈은 캐시는 조금 있는데 아직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몰기지를 받기 좀 어려운데, 지금 향후 뭐 한 4년이나 5년쯤 되면은 인컴이 올라가서 몰기지 받는데 문제 없을 것 같다. 지금 몰기지는 받을 수는 없고,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분양이 좋은 초이스가 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지금 집이 살고 있는데 새로 하나 분양을 받고 싶진 않고 조금 더 큰 데로 넘어가고 싶기는 한데 매달 들어가는 먼틀리 오블리게이션이 좀 걱정되신다. 이런다고 하시면 지금 콘도 값이 좀 올랐으니까 콘도를 팔아서 있는 캐시를 지금 좀 더 모아서 타운하우스나 세미 타운하우스에 들어가서 사시고 지하를 뭐 렌트를 놓는다, 아니면 에어비앤비를 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골 세팅을 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 상품을 찾으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이 말씀드렸다시피 프리컨스트럭션, 이제 분양을 받는 방법과 이미 다 지어져 있는 돼 있는 그런 콘도를 다시 사는 리세일의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통 대부분의 경우 프리컨스트럭션 콘도에 사는 그 가격이 지어 있는 리세일보다 더 비쌉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그 새로운 콘도가 딱 있어요. 굉장히 새로운 콘도였고 깨끗하고 메인테넌스 비도 싸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동네에서 이 콘도가 제일 비싼 콘도예요. 근데 그 옆에다가 콘도 분양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보다 당연히 비싸게 합니다. 왜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왜 보통의 경우는 이제 더 비싸게 파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콘도가 지금 현재 스퀘어풋당 900불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콘도가 브랜드 뉴 콘도지만 옆에 분양하는 콘도가 다 지어질 시기가 되면 이 콘도는 이제 4년이든지 5년이 된 콘도가 될 때, 지금 새로 분양받은 콘도는 브랜드 뉴 콘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새 콘도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오래된 콘도, 시간이 지날수록 메인테넌스 비도 올라가고 건물도 좀 이제 낙후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새로운 콘도를 사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더 들어가는 클로징 피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리세일 콘도, 지금 지어져 있는 콘도는 있는 그대로의 가격대로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분양을 받으시게 되면,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클로징 커스트에 대해서 제가 다루긴 할 텐데, 클로징을 할 때 디벨롭먼트 차지 들어가죠. 유틸리티 후커피, 뭐 레비스 들어가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수 있죠. 거기다 또 만약에 이 콘도를 본인이 들어가 사실 게 아니라 렌트를 주실 거라고 하면 HST를 또 내셔야 돼요. 물론 다시 돌려받긴 하시지만 그 비용이 만만한 비용이 아니거든요. HST만 해도 뭐 2, 3만 불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 콘도가 뭐 웬만하면 다 40만 불, 50만 불 넘어가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 리세일 콘도가 어쩌면 지금 현재는 더 나은 여러분께 더 나은 초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다르다. 두 번째는 리스크가 다르답니다. 첫 번째 그 리세일 콘도는 리스크가 훨씬 적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리세일 콘도를 사시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마켓 변화에 따른 가격 플럭추에이션이겠죠. 내가 오늘 이번 연도에 50만 불 샀는데 내년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팔지 않는 이상은 이 가격은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빅하게 내려가더라도 나는 계속 렌트를 주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분양을 만약에 사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약간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만 불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20% 다운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불 다운을 해서 이제 40만 불에 대해서 몰기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클로징한 시기가 됐던 그 4년이나 5년 수가 됐더니만 집값이 50만 불에서 40만 불로 떨어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토론토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특히 미미코 지역도 그랬었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은행한테 40만 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은행에 가서 야 4년 전에 내가 그 살 때 이 콘도 50만 불 주고 살 때 40만 불 돈 나한테 줄 거라고 어프로브를 했으니까 그 40만 불 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은행에서도 어프레이저를 보내죠. 은행에서도 어프레이저를 보내가지고 정말 이 집이 그 옛날 50만 불 했던 집이 정말 지금도 현재 50만 불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어프레이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클로징 할 때 마켓 밸류가 50만 불에서 40만 불로 떨어졌다고 하면 은행에서는 나는 이 집 밸류의 80%만큼만 몰기지를 주겠어 라고 하면 난 40만 불이 필요한데 32만 불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빈 갭 8만 불의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메꿔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이 좀 엑스트라로 있으시고 나중에 혹시 마켓 플럭추에이션이 있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의 그 펀드를 내가 조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분양을 받으시든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고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분양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리스크가 리세일 사는 것보다는 더 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클로징 데이트입니다. 자, 내가 리세일 콘도를 사게 되면 내가 원하는 클로징 데이트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렌트비가 이제 비싸게 잘 나가는 기간이 보통 이제 8월부터 10월까지 유학생들이 이제 많이 오는 그 시기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클로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4월부터 집을 보기 시작해서 뭐 6월 정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8월에 이제 클로징 되는 집을 사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분양을 사시게 되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빌더가 빌딩을 끝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빌더가 빌딩을 끝냈다고 해도 1층에 있는 클로징 시기와 50층에 있는 50층의 그 아큐펜시 피리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클로징 날짜를 맞출 수 없다라는 이제 다른 점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리세일 렌트인데 리세일은 당연히 내가 사면 내 콘도니까 내 맘대로 렌트를 주면 되는데 분양을 받으시게 되면은 분양은 이제 클로징이 이제 두 스테이지로 나뉘는데 아큐펜시 피리드 그게 이제 내가 빌더가 우리한테 키를 줘서 내가 들어가 살 수 있게끔 되지만 아직 그 타이틀이 트랜스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은 아니에요. 이제 빌더의 집에 아큐펜시 피라는 금액을 내고 클로징이 되기 전까지 내가 살고 클로징 할 때 이제 몰기지를 얻어서 이제 클로징을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 어떤 빌더들은 렌트를 아예 못하게 하는 빌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만약에 분양을 받으신다고 하시면 내가 분양받는 콘도가 아큐펜시 때 렌트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빌더들은 아무한테나 렌트를 못 주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콘도를 매입하도록 도와줬던 우리 에이전트 분한테 이 집 렌트를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빌더들은 그 빌더에 속해 있는 세일즈들이 를 통해서야만 렌트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이 있다면 확인을 하셔야 되고 어떤 비용이 또 드는지도 확인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에이전트 분을 하이해서 렌트를 준다고 하시면 한 달어치 렌트비가 나가는데 어떤 회사들은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는 명목으로 그로스 렌트의 뭐 4%, 6%의 돈을 따로 더 렌트비 이외에 또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제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컨스트럭션
클로징 커스트입니다. 이 부분에서 너무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짧게 지금 오늘은 분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occupancy period 이때는 이제 키를 받는 시간인 거죠. 건물이 다 모든 건물이 다 끝난 건 아닌 거예요. 내 집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이제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변호사 비용을 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자면 50만 불짜리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면 10만 불은 디파짓을 냈으니까 나머지 40만 불에 대한 인트레스트, 그 밸런스에 대한 인트레스트를 내야죠. 우리가 보통 몰기지를 받을 때는 몰기지는 인트레스트와 그리고 그 프린시플 원금을 두 가지를 다 갚잖아요. 몰기지를 받으시면. 근데 여기는 이자만 그 빌더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의 콘도가 어느 정도의 프로퍼티 텍스가 나올지를 미리 산출한 돈을 주고, 그리고 또 이 집의 메인테넌스 피에 대해서 또 내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내면서 아큐펜스 피리드 동안 클로징 되기 전까지 매달 내면서 빌더한테 내면서 사시는 겁니다. 클로징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아큐펜시 아큐펜시 됐을 때 아큐펜시 피도 있지만 어떤 빌더 같은 경우는 그 디파짓을 아큐펜시 할 때 마지막 파이널 디파짓을 내야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뭐 빌더마다 다르지만 파이널 클로징 할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좀 크게 할게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크게 하겠습니다. 예, 아큐펜시, 오너 아큐펜시일 때,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호사 비용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차지가 들어갑니다. 그 디벨롭먼트 차지 안에 이제 레비스들이 들어가 있죠. 뭐 에듀케이션 레비도 있을 거고, 섹션 37도 있을 거고, 이 섹션 37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 섹션 37 때문에 디벨롭먼트 차지들을 하드 캡을 하지 않고 소프트 캡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걸 다 오늘 다 지금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디벨롭먼트 뭐 한국말로 이제 개발 부담금이죠. 이것도 내고 또 여러 가지 작은 비용들이 되게 많아요. 뭐 유틸리티 후커피, 뭐 테리언 워런티 인롤먼트, 뭐 그 어드민 피, 뭐 컨스트럭션 모기지스, 뭐 디스차지 피스, 뭐 그리고 뭐 하여간 엄청 많아요. 이게 뭐 한 4천 불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빌더들은 프로퍼티 텍스 2년어치를 미리 내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집이 본인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렌트를 놓으실 거라고 하면은 HS를 내야겠죠. HS가 13%가 아닙니다. 이 계산 방법이 좀 복잡한데 하여간에 2, 3만 불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짜리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따로 저한테 여쭤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만 불에 분양받았는데 60만 불에 팔았다고 하면 10만 불 벌었으면 정말 내 파켓 안에 10만 불이 정말 들어오는지 그거에 좀 지금 고오버 하려고 해요. 이 케이스는 실제 있는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집을 59만 5천 불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남아있는 현재 몰기지 밸런스가 29만 5천. 이게 왜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이 콘도를 살 때 4년 전에 샀는데 밸런스가 30만 불, 뭐 45만 불이라고 쳐요. 35만 불이었는데 이 집을 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몰기지를 낼 때 원금을 갚잖아요. 그래서 그 원금을 한 2년 3년 동안 갚고 남은 이제 밸런스예요. 그리고 이제 클로징 할 때 이제 변호사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중개인 커미션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런 모든 비용을 합했더니만 넷 인컴이 26만 7천 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지금 현재 팔자마자 클로징이 되면 나한테 26만 7천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26만 7천 불이 다 내 돈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이겠죠, 당연히.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드 프라이스는 59만 5천 불이었어요. 근데 이 콘도를 분양받은데 분양 가격이 39만 2천 불이었습니다. 자, 39만 2천 불에 분양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캐피털 게인이 얼마냐? 20만 2,115불이에요. 40만 불에 사서 뭐 60만 불 가까이 팔았으니까 뭐 20만 불 번 거 맞죠? 근데 거기에서 사고 팔 때 발생한 비용이 6만 불이었어요. 지금 이쪽 왼쪽에 보시면 이제 비용 익스펜스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살 때 이게 정확한 피겨는 아닌데 그냥 example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클로징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렌트 트랜스퍼 때 텍스도 내고 디벨롭먼트 차지도 텍스도 내고 왜냐하면 분양받은 콘도니까 여러 가지 내서 클로징 할 때 이 집을 살 때 클로징 할 때 파는 클로징 말고 2만 불이 들어갔고 이 집을 살면서 들어간 여러 가지 리페어가 있었어요. 뭐 어플라이언스도 고장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500불, 4,000불, 5,000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일즈 커미션이 3만 불이 나오고 또 마지막 파이널 클로징을 할 때 변호사 비용이 나와서 2,000불이 나와서 팔 때 살 때의 토탈 비용이 63,189불 5센트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익스펜스를 여기다 넣습니다. 63,189불. 그러니까 내가 번 돈 202,000불에서 63,189불을 뺐더니만 138만 925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138만 925불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텍스를 내야 되잖아요. 자, 집은 아시다시피 비즈니스 텍스가 아니라 이제 캐피털 인컴 게인 텍스를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의 반에 대해서만 텍스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불이라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14만 불을 벌었을 때 그거의 반인 7만 불에 대해서의 텍스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7만 불을 벌었는데 그 해 동안 내가 번 게 부동산에서 번 게 다다. 내가 1년 동안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만 팔아 7만 불만 벌었다고 하면 딱 7만 불을 번 거에 대해서만 텍스를 내면 되겠죠. 그게 뭐 한 2만 불 정도 되겠죠. 18,006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10만 불을 벌었다. 그럼 우리 회사를 일하면서 10만 불을 버는데 거기다가 7만 불이 더 벌린 거예요. 그러면 텍스 브레이킷이 7만 불에 대한 텍스 브레이킷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17만 불에 대한 텍스 브레이킷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7만 불에 대한 텍스 브레이킷이 뭐 40%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7만 불 번 거에 40%인 3만 불 정도의 텍스를 내야겠죠. 2만 불이 아니라. 그러니까 텍스를 내는 게 여러분이 그 해에 얼마나 버셨는지 그리고 이 집의 명의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두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세금에 관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금을 18,000불을 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26만 7천불인데 거기에서 인컴 텍스 18,000불 내고 그리고 또 내가 이 돈을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디파짓 넣었던 게 처음에 그러니까 분양받았을 때 그러니까 40만 불짜리 분양받았는데 20%를 넣어서 8만 불 디파짓이라고 했을 때 그 8만 불 빼고요. 그리고 익스펜스를 다 뺐을 경우에 나오는 금액이 10만 6천 불입니다. 10만 6천 불.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분양받은 시기까지 합해서 분양받고 렌트 넣고 파는 시기까지 합해서 뭐 한 5년 걸렸다라고 하면 8만 불을 투자를 해서 10만 불을 번 거죠. 5년 동안.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20만 불 번 거잖아요. 예, 20만 불 번 거지만 실제적으로 번 돈은 10만 불이라는 거죠. 20만 불 번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익스펜스 썼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분양 받아서 10만 불, 50만 불에서 60만 불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지금 사고 있는 가격이 내가 지금 콘도를 분양을 받든 아니면 리세일을 살든 지금 내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가격이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못 사긴 해요. 그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왜냐면 분양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리세일을 많이 보세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한 80%의 경우에는 리세일을 하려면 집을 직접 가서 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살 집이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이니까 열심히 가서 보는데 분양이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현실적으로 한 80% 분들은 이제 투자 상품 고르시다가 리세일에 있는 투자 상품 고르시다가 제풀에 지치셔서 그냥 분양으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훨씬 더 그게 쉬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서 이제 랩업입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What is your tolerance level? tolerance level.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50만 불짜리 콘도를 샀는데 이 집값이 40만 불로 떨어지면 이거를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안 팔면 돼요. 그리고 렌트 잘 나가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냥 콘도 값이, 내 콘도가 떨어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도대체 이걸 왜 샀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건,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집값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집값이야,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오를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톨러런스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렌트를 놨을 때 이런 거예요. 어떤 테넌트들이 굉장히 막 말썽을 부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난 어차피 내 평생 계획에 콘도를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으려고 했고, 그걸로 리타이어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콘도를 갖고 있다가 이런 테넌트를 만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런 콘도를 사가지고 괜히 스트레스를 받고 돈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톨러런스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두 번째는 It's all about number. 이 집은 본인이 들어갈 집이 아니라 그냥 투자, 완전 피올 투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갈 집이 아니기 때문에, 넘버가 중요한 거예요. 과연 이 집을 통해서 내가 얼마의 그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고, 과연 이 집을 통해서 내가 얼마의 그 캐피털 게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계산해서 make sense 하면 사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사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이거 보니까 키친이 너무 작은 것 같고, 이 방에서 사람이 어떻게 잘 것 같고, 이렇게 다운타운 이렇게 막 방이 내 침대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다 알아서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 콘도가 렌트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딱 트랙 레코드 보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넘버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assess your risk. 제가 아까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정말 지금 몰기지 받을 수 있느냐, 나중에 몰기지를 받을 수 있느냐,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되느냐, 아니면 나중은 되고 지금은 안 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집을 이사를 하고 싶으셔도 집이 매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매물이 안 나오는 게, 내가 콘도를 아니면 하우스를 살 때는 몰기지 받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몰기지 받는 게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내가 이 집을 판다고 해도 다른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몰기지가 안 나오니까. 리니엄을 겨우겨우 하면서 지금 몰기지를 받는 경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집을 팔았을 때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건가? 내가 원하는 집을 분양을 받았을 때 정말 이게 클로징을 할 때 문제가 생겨도 내가 정말로 괜찮은 건가? 이 리스크에 대해서 어세스를 하셔야 될 거고요. 네 번째,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run the numbers. 네, 들어갈 돈들, 클로징 피, 변호사 비용, 렌트비, 커미션, 이런 부분들에서 넘버를 러닝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본인한테 맞는지, 마지막인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말이 맞느냐, 나의 상황에 핏 하는 것이냐. 어떤 분들은 렌트비를 베리에서 굉장히 많으니까 베리에서 집을 사시는데, 과연 베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정말 베리에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또 어디에 렌트를 놨는데, 나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인데 렌트를 놨는데 렌트 문제가 생겼을 때 백인들이랑 과연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가 없냐. 물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맡기실 수 있겠죠, 에이전트들한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느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willpower가 있다면 전 모든 것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너무 바빠서 못하든가 상황이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분양에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분양이 아닙니다, 아니면 리세일을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콘도를 사실 시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하우스는 지금 떨어지니까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나한테 맞는 투자 상품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오늘 저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월이 되니까 2월 마켓 리포트와 함께 다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